70년대가 되면 중화학공업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에 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라는 정책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기술자, 숙련을 가진 노동자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수많은 뭐 10만, 20만이 아니고 100만, 200만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70년대에 아무것도 없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이것이 어떤가를 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공 부분에서 130만 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공을 만들어내는 통로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육부를 통해서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자. 이거는 이제 공고니까 이거는 교육부 관할이죠. 요새로 치면 교육부가 그때는 문교부였습니다. 네네. 교육부에서 공고를 많이 늘리고 공고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좀 내실화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화학공업의 기술을 가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라는 게 하나 루트고, 다른 하나는 이미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 공부할 의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직업훈련원을 강화해서 짧으면은 6개월, 길면은 2년의 교과 과정을 가진 직업훈련원에 이 사람들이 낮에 가능한 사람은 낮에 공부를 시키고, 또 현재 낮에 일을 하면은 밤에 와서 야간 학교를 다니게 해서 야간 직업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주자 해서 두 가지 루트를, 하나는 상공부, 하나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통로로 아까 얘기했던 130만 명, 네네. 전체 시장 기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의 기능공을 양성을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200만 명이요. 그냥 200만 명이 아니고 기술자를 가진 200만 명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 결혼을 해서 결국 4인 가족을 꾸린다고, 평균 4인 가족을 꾸린다고 하면 800만의 인구가 이런 정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전체 인구가 그때 3천만이 안 될 때예요. 800만이 이 기술 교육을 받게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 같은 또래 사람들이 다 겪은 일인데, 지금 교육부, 당시는 문교부 관할의 인문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영환 PD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거 시험 같은 거 전혀 안 봤죠? 전혀 안 봤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안 봤죠? 안 봤죠. 저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만 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수능 시험 쳐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지원해서 그 중에 다 이제 맞습니다. 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다 시험 봤어. 그래서 시험을 이제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 학교는 좋은 학교다, 저 학교는 뭐 중간 학교다, 평가가 다 되는 거잖아요. 똥똥통 학교다, 이런 평가가 쭉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게 경기 중학교, 서울 중학교 뭐 이런 학교예요. 경기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기가 그래서 유명해지는 건데 나는 그 시험을 봤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가요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나를 가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가요 공부하느라고 또 뭐 도시락 하나 더 싸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까지.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나만 그런 게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봐. 중학교 좋은데 가면은 다행이고 떨어지면 또 2차를 가. 재수해. 뭐 이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재수생이 쌓여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그런 일을 거쳐요. 그래갖고 이제 또 대학 갈 때 또 그런 일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경쟁을, 요새 대학 입시와 같은 경쟁을 거치는 게 그 당시 인문계 교육이었어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평준화 시켜버려요. 그게 1968년에 중학교를 평준화 시켜서 시험 보고 가는 거 없다. 맞아, 지역에서 추첨해서 가라. 74년에 그로부터 6년 후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해요. 고등학교 진학 때 시험 보는 거 없다. 경기고등학교고 뭐 서울고등학교고 무슨 저 지방에 이름 없는 학교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 받아서 교육시켜라. 평준화 정책을. 이거야말로 맞으면 요새로 치면 뭐 인기 영합주의라고 욕먹을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맞으면 평등지향적 교육이죠. 두 단계의 평준화 정책으로 상급 학교 진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종래의 명문 중학교와 명문 고등학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대신 상급 학교 진학은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학군 내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즉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려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 네. 근데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평등지향적 성격은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은 막 재벌을 육성해서 잘 나가는 놈 더 밀어줬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엘리트 교육을 평준화시키는 거 이거 사실 교육혁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러한 당시의 변화는 당시의 교육 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도시의 상층, 중층 집단에는 타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외를 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네네. 가외를 시켜서 중학교에 좋은 학교를 보내면은 대학까지 쉽게 연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자식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가외를 잘 시켜서 공부를 잘하면은 바로 대학까지 올라가는 경기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경기중학교 가면 경기고등학교고 경기고등학교 가면 서울대학 가는 게 일종의 수순으로. 기본 패턴이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저 교육 계획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인문계 위주의 엘리트 교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 평준화 시켰으니까 교육을 통한 지위 혹은 계층 계급의 대물림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향한 엄청난 요새로 치면 파퓰리스트적인 네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평등지향적 모습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사람이 요새 아무도 없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냥 이것만 하면은 이게 파퓰리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공고 교육하고 맞물립니다. 인문계 평준화와 동시에 공고는 특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문계 교육 받는 애들은 니네 대학까지 경쟁하지 말고 대학 들어갈 때 경쟁해라. 그 대신 공고는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특성화를 시켜서 잘 나가는 공고를 만들어줘요. 인문계 고교 평준화와 함께 시작된 공업고등학교 특성화는 당시 사회의 중하층 계층 농어촌의 중하층 계층에게 새롭고 전도가 유명한 직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역동적인 교육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네네.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도시의 중상층이 아니고 시골의 중하층 출신들이 기술학교 공고에 가죠. 그래서 1970년대 중반 도시의 상층, 중층이 가질 수 있었던 계층 재생산의 기제는 대학 진학이라는 바늘구멍.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붙어야 이제 출세가 보장이 되는 거죠.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던 반면에 농어촌의 중하층은 기능공,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기능공이 되면은 기능공 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이용해서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바로 이래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던 집 배경을 가진 똑똑한 친구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그 회사의 상층부까지 진입해서 대한민국 맞으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 부분에 세계 7대 강국으로 가는데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계층의 상승 이동 사다리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문계 교육은 문을 닫아버리고 평준화시켜버리고 네네네. 기술 교육은 문을 활짝 열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엘리트 교육을 받아라.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공고 육성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기계 공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총열의 회전하는 나선 그런 것을 깎을 수 있는 건데 기계 공고는 기계 산업에서 이거 좀 읽어 주실래요? 네네. 읽겠습니다. 네. 기계공고는 기계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숙련을 익혀 고도의 정밀 가공 능력을 갖춘 즉 100분의 1mm 이하의 단위로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 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저렴한 기숙사 시설 및 낮은 금리의 생활비 융자도 제공했다. 1973년 금호공고, 성동공고, 국립부산공고, 전남공고를 정밀가공기능사 양성학교로 지정한 후 1974년에 기계공고로 명칭을 바꾸었다. 앞에 표에서 보듯 기계공고는 1979년까지 19개 공고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1979년을 전후로 기계공고 졸업생이 매년 약 1만 명 정도 배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계공고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19개가 생기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맞으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호남에도 뭐 영남에도 뭐 충청권에도 도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필요할 때는 뭐 조금씩 더해서 전국에 19개를 만들어요.
기계 공고가 그렇고 그 여기서 표에서 보듯이는 이따가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표가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보고요. 다음 시범 공고. 네. 이름이 시범 공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좀 특이합니다. 시범이라는 게 좀 뭐 하는 건가? 시범 택시인가 뭐. 네. 먼저만 보여주겠다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범 공고는 해외 진출 특히 중동 진출에 소요되는 기능공 중 기계, 조립, 판금, 용접, 배관, 재관, 전기공사 등을 전공으로 하는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1976년 3월 시도별로 1개 학교씩을 지정하여 총 11개 학교를 육성하였다. 시범공고는 당시 중동의 건설 수출을 주도하던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과 같은 기업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양성기능사 1인당 20만 원씩의 운영비와 실습 재료비를 회사 측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 즉 위탁 기능 인력 양성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77년 한 해에만 대림산업을 용산공고 등 8개 공고에 합계 2억 1천만 원, 그리고 현대건설은 울산공고 등 3개 공고에 합계 9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시범공고 학생들 역시 졸업 전에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규정하는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들 학교의 전체 입학 정원은 대략 9,000명 수준이었다. 네. 그러니까 시범 공고는 산학 협동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중동에 보내는 공고를 시범 공고라고 불렀어요. 이게 시범이라는 건 모델이다라는 게 샘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모범인 사람들을 데몬스트레이트,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네네. 그런 뜻은 시범 공고고, 이게 재밌는 게요. 시범 공고는 그래서 사실은 저 학교라는 거는 국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고, 저거는 기업체가 만든 거예요. 학생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당시 돈으로 지금 대림산업이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77년 한 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네네, 진짜 어마어마. 근데 저 돈을 내는 이유는 대림산업을 저렇게 해서 필요한 인력을 중동에 보내면은 대림산업도 돈을 버는 거예요. 네네네. 중동에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달러가 넘쳐서 중동에 가서 무슨 항만을 건설한다, 무슨 저 배관을 한다, 뭐 이런저런 건물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게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치는 것을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되는 것을 역이용해서 중동에 산업이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공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죠. 이제 이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중동에 가서 일거리가 지금 넘치는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박 대통령이 우원철 수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 이렇게 돈 많이 벌면은 학교 운영하는 돈 좀 내라. 그럼 우리가 그 제도화 시켜서 교육시켜서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대림하고 현대가 저렇게 돈을 내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시범공고. 그렇구나. 기가 막혀. 이거 정말 다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지금. 저 시범공고라는 말 자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전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죠. 특성화 공고. 네, 특성화고. 특성화 공고는 앞에 표에서 보듯이 저 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철도, 광산, 항공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총 12개 공고를 지정하여 육성하였다. 특성화 공고의 운영은 기계 공고의 운영에 준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학비 면제, 장학금, 기숙사, 생활비 대출 등과 같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기계 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할 때까지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모든 관련된 산업에 100% 취직할 수 있었다. 이들 학교 또한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학교는 합해서 대략 6,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네, 특성화 공고. 각 산업 분야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예컨대 철도 분야면은 철도 공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항공이면 항공 고등학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까지 갈 필요 없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문 기술 교육을 해서 그 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하자.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굴러가게 만들었던 게 박정희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 일자리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은 그 회사의 고급 간부가 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때 만들어집니다. 금호공고. 이게 가장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산업계의 경기공고 같은 학교예요. 한번 읽어주시죠. 금호공고. 특성화 공고 가운데서도 금호공고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금호공고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아래 대일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1973년 개교한 학교이다. 처음에는 기계공고로 출발하였으나 1977년부터 중경기술유원, 양성공업고등학교로 특성화되었다. 금호공고는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등록금은 물론 학비도 전액 지원을 하였으며 실험 실습을 위한 설비도 최첨단 장비가 보급되었다. 이 학교는 공업 입국의 선봉이 되는 표본적인 학교로서 자리매김되어 1970년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학교 학생들은 2급 기능사 자격을 100% 통과했을 뿐더러 국제기능올림픽에도 출전하여 메달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금호공고 졸업생들 가운데 성적과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은 1980년 3월 개교한 금호공과대학으로 계속적인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진학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만들어진 그 당시 공고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공고가 금호공고였고 그 금호공고는 그래서 나중에 그 각각의 그 공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자꾸 공고가 늘어나니까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 선생님들을 공급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호공고는 당시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각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공문이 내려가서 네네. 당신네 학교에서 상위 5%, 상위 3%, 상위 1% 학생을 추천해달라. 네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서 입학 심사를 해서 받아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생활비 뭐 참. 기숙사 뭐 그다음에 첨단 장비를 교육시키고 해서 엘리트 이제 중에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엘리트 학교는 완전히 네네. 없애버리고 경기고등학교 없애버리고 네네네. 공고는 저렇게 엘리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전략에 뛰어난 거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만 망가뜨리면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욕먹을 수 있는데 인문계는 이제 경쟁이 넘치고 돈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중산층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가외하고 난리치니까 그건 지원할 필요 없다. 맞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신 생활이 어려운 집 애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좀 잘 가르치자. 엘리트 학교 만들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불러갖고 맞습니다. 100%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의 간성이 되도록 하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 전략 하듯이 이제 국가 운영을 잘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보시면은 저게 이제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박정희 좋을까? 대통령이 예. 청와대에 불러서 네네. 요새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저 아카데미상 받은 네네. 봉준호하고 뭐 짜파게티 먹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격조 있게 했죠. 지금 너무 네네. 천박하게 하잖아요. 행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저 기능올림픽 가서 귀국한 사람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저렇게 저 메달 같은 거 주고 감사하고 뭐 금일봉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퍼레이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차량으로 저렇게 저 집차에 타고선 쭉 서울 시내 한 바퀴 돌면은 네. 저걸 보고 이제 어린 학생들 중에는 아 나도 저 형들 같이 이제 저 학교에 가서 저렇게 국제 올림픽에 가서 내가 좀 메달도 받겠다 하는 꿈을 심어주던 그런 행사를 한 거죠. 네. 참. 저게 그리고 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기능올림픽에 굉장히 상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서 네네. 지금 오늘날에도 기능올림픽에 가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서독,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최고 올림픽 1등, 2등, 3등을 놓고 다투는 국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일반 공고 네. 좀 읽어주시죠. 일반 공고. 또 다른 약 2만 5천 명의 일반 공고 학생들은 우수 공고와 같이 어려운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 역시 졸업 후에 진로가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졸업과 함께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72%의 경우에는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중화학 공업의 인력 수요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급 기능사 자격을 따지 못해도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들 역시 기능사보 자격으로 여전히 중화학 공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었다. 네, 기능사보. 그러니까 이제 기능사보. 예. 공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 공고를 졸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사 2급 기능사의 2급 자격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수 공고, 뭐 금호 공고나 뭐 기계 공고나 아까 그 시범 공고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100%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고가 한 50개 공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엘리트 공고가 아닌 보통 공고죠. 근데 그 보통 공고에 진학을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은 좀 하층 사람들이 하는 거. 조선시대 전통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뒤집는 작업을 하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고 가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역시 가서 판검사를 해야 된다. 대학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공고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나마 엘리트 공고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도 있으니까 갔지만 일반 공고 가는 것은 저기 왜 가냐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저 사회적인 머뭇거림이 있던 때였는데 저기를 졸업을 해도 2급 기능사 자격을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땄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못 따면은 기능사 보라는 자격으로 그거보다 하나 아래 단계로 이제 땄는데 자격을 그래도 당시에 중화공업이 공장이 막 생길 때요. 아산, 창원, 울산에 네네.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기능사 보호라도 와라. 너 와서 그러면 기능사 보호로 시작해서 2급 기능사 일하는 거 1년 보고 1년 후에는 시험 봐서 2급 되면은 우리 또 제대로 되고 한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도 다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것도 중화학공업의 대기업 공장에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어떤가를 제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 공고는 기계 공고가 19개 있었고요. 시범 공고가 11개 있었고 특성화 공고가 12개가 있고 일반 공고가 55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고가 굉장히 많고 저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전부터 공고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로 만든 공고도 있고 대부분의 우수 공고들, 저 기계 공고, 시범 공고, 특성화 공고는 다 새로 만들어요. 네네. 철도 공고 이런 것은 일제 때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 공고에서 연간 졸업생이 몇 명이 나왔느냐? 약 5만 명이 나와요. 연간 졸업생이요. 네. 저 공고를 다 합쳐서 연간 졸업생이 저 보시면 밑에 보면요. 네네. 79년 전체 공고 졸업생이 5만 명인데 2급 기능사 합격자는 약 4만 3천 명 정도가 됐을 거다. 합격률이 85% 정도 되고. 와. 그리고 이제 5만 명 중에 4만 3천 명이니까 한 7천 명은 2급 기능사 자격을 못 따고 졸업을 해도 기능사 보호로 역시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한 해에 5만 명이면 10년을 누적하면 50만 명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고 졸업생이 50만 명이 나와서 공장에 대기업 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고 특성화 교육을 통해 본 권위주의 박정희 정권의 평등 지향성이라는 제목을 쳐서 제가 이건 좀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한 건데요. 인문계 엘리트 학교의 해체를 그와 동시에 추진된 중화공업화 및 그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는 문제까지로 확대해서 입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박정희 정부 시대를 권위주의 정부 시대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른바 권위주의 박정희 정권의 평등 지향성 혹은 농촌 중간 계급 지향성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정부는 도시 중상층 출신 자녀를 주된 수요라는 엘리트 인문계 교육 체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농촌 중하층 출신 자녀의 수요를 적극 수용해서 엘리트 기능공을 양성하는 우수 실업 고등학교 교육 체계를 새로이 도입해서 정착시키고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전통인 그 선비 중심의 그 문과 중심의 교육에서 실업 교육으로 나라를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중화공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생긴 우리나라의 현장 중심의 실업계 교육이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게 전두환 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와서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다 대학 가려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실업고등학교나 이런 전문대학만 졸업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노량진에 가서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10년씩 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 얘기하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시장에 별 교육도 못 받고 먹고 살겠다고 나온 그 어린 청소년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할 거냐. 이것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하자. 직업훈련의 내용은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직업훈련은 공공기관이 직업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뭐 그런 게 있겠죠. 사업내 직업훈련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저거는 이제 예컨대 현대조선이면 현대조선 당시에 그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현대조선에서 필요한 인력은 니네가 자체 교육을 좀 해라. 그거 왜 자꾸 정부에서 교육하라고 그러냐. 니네가 필요한 인력 니네가 교육해서 니네가 채용해서 니네가 월급 주고 니네가 저 정년까지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사업내라는 건 사업장 내에서 직업훈련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인정직업훈련은 제3의 단체가 직업훈련을 하면은
공공직업훈련이 한 것과 같은 훈련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영어로 치면 뭐 레커그나이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정직업훈련도 있습니다. 한번 저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네네. 부족한 기능공을 충원하는 통로로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시키는 방법 말고 활용된 대안이 직업훈련이다. 1973년 중화공업화가 추진되기 이전까지 존재하던 직업훈련은 1967년 1월 제정된 직업훈련법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직업훈련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공직업훈련과 사업 내 직업훈련이다. 공공직업훈련에는 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 의한 작업훈련 및 비영리 법인체가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이 포함되었다. 수출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공예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마다 설립된 촉진훈련소 및 기계화 영농과 농촌의 전기 보급 등 농촌 근대화를 위한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농촌 직업훈련소의 직업훈련도 공공직업훈련에 포함된다. 네, 그러니까 크게 봐서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직업훈련인데 뭐 대표적으로 군 혹은 교도소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네. 감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업훈련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정부가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거가 있고 이제 사업장에서 회사가 네.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에 예컨대 조선회사에서 우리가 선박을 올해 수주한 것보다 내년에는 200%가 늘어날 것 같다. 인력이 2배로 필요한데 그 인력을 외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회사에서 걔네들 다 데려가 버리고 우리 못 데려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쓰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야, 니네가 교육해서 해라 라고 지도를 해준 게 작업장, 사업장 내, 사업 내 직업훈련이고 인정직업훈련은 이제 믿을 만한 다른 제3의 단체가 네네. 직업훈련을 하면은 야 그것도 공공직업훈련한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쳐주겠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직업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직업훈련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천천히. 예. 네. 본격적인 공공직업훈련의 확충은 주로 국제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국제 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업이 유엔 개발 계획 자금으로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이다. 또한 1971년에는 독일의 지원으로 한독 부산 직업 공공훈련원이 그리고 1976년에는 일본 정부의 협조로 대전 직업훈련원 및 벨기에의 도움으로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공식적인 국제 원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73년 10월 용산의 보광동에 설립된 정수직업훈련원 또한 미국 하원의원 오토 패스만이 유경수 여사를 후원한 자금으로 출발한 공공직업훈련원이다. 이 직업훈련원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에게 기능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훈련 연한은 주간생은 1년, 야간생은 1년 6개월이었다. 전원 기숙제이고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비 등이 일체 무료였으며 실기 위주의 단기 교육으로 2급 기능사를 양성하였다. 이와 같은 5개 국제협력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원과는 별도로 노동청은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전국에 모두 20개의 공공직업훈련원을 설치했다. 네, 그러니까 차관을 들여와서 직업훈련원을 만든 사실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차관을 들여서 뭐 공장을 짓고 뭐 도로를 닦고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저렇게 많이 지었고 지금 저런 기관들이 이름을 다 무슨 폴리텍 이런 걸로 다 이름을 바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 벨기에를 뭐 백자가 벨기에 백자입니다. 그래서 한백은 한국과 벨기에가 만든 창원에 만든 직업훈련원이라서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이고 네네. 대전은 이제 일본이 지원했고 저것도 우리가 일본에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런 거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틈만 나면 일본 욕을 하죠 요새. 그다음에 뭐 저 독일은 또 독일대로 해서 저 한독 부산 직업 공공훈련원은 사실은 저게 부산 공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부산 공고가 정말 공고에서는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뭐
유엔이나 세계개발은행 같은 데서 차관 들여가지고 공공훈련원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사실 이래서 노동시장에 학력이 없이 아주 초보 수준의 국졸 정도의 학력을 갖고 먹고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재교육을 시킵니다. 아예 낮에 와서 공부할 사람은 낮에 와서 공부하고 낮에 와서 공부할 사람들 니네 돈 들일 거 없다.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다 가르쳐준다. 네. 낮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은 밤에 와서 공부해라. 야간 학교도 다 만들고. 그래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공공직업훈련원에서. 네, 교수님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더 이런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개선을 위해 그리고 뒤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학비, 뭐 기숙사, 등록금 이 모든 걸 다 지원해 가면서 이거를 키워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공업고등학교를 통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을 들어보면은 없던 기술 학교를 공고를 만들어서 그 공고의 지원을 당시 최고 수준으로 해주면서 어려운 가정 출신들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했거든요. 다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런 겁니다. 그 기술자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다 취직이 돼요. 취직이 돼도 그냥 어영부영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화를 했으니까 그 회사들이 30년, 4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거기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육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만 했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제 직업훈련을 통해서 학생이 지금은 이제 공고는 정식 학생들이잖아요. 정식 학생들이 아닌 먹고 살겠다고 뭐 학교를 못 가고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막 일자리 찾아서 전대리 같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엄청난 직업훈련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중화학공업에 취직이 돼요. 아까 보니까 100% 취업이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100%예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대학 졸업생인 저희들도 회사를 골라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믿거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요. 무슨 대기업체에서 미리 예컨대 4학년 2학기가 되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너 4학년 2학기 학교 다니는 동안 6개월치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 정말 그랬어요. 면접을 가면 면접비를 줬어요. 근데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우리 회사에 꼭 와라. 그러니까 4학년 마지막에 9월 달부터는 그 앞으로 취직할 회사가 월급을 미리 줬어요. 정말 그래. 이게 거짓말. 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기술 교육을 받아서 지금같이 막 천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술자를 영웅시하던 때예요. 참. 그러니까 5천년 한반도에 처음으로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해서 중화공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부를 통해서 공고교육을 어떻게 했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즉 노동시장에 이미 나온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또 그 공급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취직이 되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